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예, 저는 오늘 르 꼬르비지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건축가죠.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 르 꼬르비지에, 그리고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미스 반델로에, 이렇게 셋을 꼽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로 인정을 받는 르 꼬르비지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 꼬르비제의 본명이 있어요. 그의 본명은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제 꼬르비제로 이름을 바꾼 사연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스위스 태생이에요. 예, 국적은 프랑스로 돼 있지만 그는 스위스의 라쇼드 퐁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예, 거기서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었어요. 뭐 정확히는 시계에다 이제 문양을 넣는 그런 일을 하는 장인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예. 부모님으로부터 그 예능의 그런 피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가 꿈꿔왔던 꿈은 어릴 때 이제 그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는 미술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그 스승이 꼬르비제를 보고, 아, 너는 미술보다는 차라리 건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동네였던 이 라쇼드 퐁에는 총 그가 한 7채 정도의 건물을 설계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건물을 그의 나이 17살 때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작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동네가 작다 보니까 그는 이제 큰 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접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귀재라고 불리우던 오기스트 페레, 오기스트 페레라는 선생님이고요. 이제 그가 그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지향점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꼬르비제 전 시대에는 중력식 건축법이 거의 주를 이루었던 거죠. 예를 들면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돌이든 돌이든 조적식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그 중력식으로 버티는 그런 건축물이 다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일종의 과도기였어요. 예, 새로운 재료들, 철,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 공법들이 계속 발전을 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그가 철근 콘크리트의 규제를 택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자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기스트 페레 밑에 있다가 다시 그는 피터 베렌스라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참고로 3대 건축 거장 중에 한 명인 미스 반델로에도 그 피터 베렌스 밑에서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동방여행을 떠나게 돼요. 꼬르비제는 예전 건축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유럽 동방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기존 건축에 대한 뭐 좋은 점과 잘못된 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거기서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빛을 이용한 건축을 그 동방여행에서 크게 깨달아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해서 갔다 와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구조 방법을 그는 고안을 해내는데요. 그 이름하여 도미노 이론입니다. 예, 도미노 이론인데, 도무스, 집을 뜻하는 도무스와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 두 개를 합쳐서 도미노, 예, 도미노 이론이라는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 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건축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바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여기 그림에 빠져 있는데 원래 보가 버티고 있고, 그 위에 또 슬라브가 얹혀지고 이렇게 계속 적층되는 그런 구조인데, 기존의 중력식 구조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혁신인 거죠. 그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철골, 뭐 요런 신개념적인 재료의 발전이 없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구조물을 르 꼬르비제에는 창안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그는 이제 다시 독립을 합니다. 본인의 건축사 사무소를 내고 독립을 하는데, 물론 스위스 시골에서 경험도 전무한 그런 친구를 써줄 만한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한 7년간 일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본인 발전을 계속 해 나가는 와중에 그가 그 상황을 타개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잡지입니다. 우선 꼬르비제는 미술을 좋아했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인 미술 활동도 병행해 나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피터 베렌스도 그의 그림을 꽤 높이 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오장팡이라는 그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피터 베렌스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된 그런 사이입니다. 예. 그렇게 꼬르비제는 오장팡하고 같이 결합해서 레스프리 누보라는 그런 신개념적인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되는데요. 레스프리 누보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뉴 스피리트, 예, 새로운 정신이라는 뜻의 잡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 생각을 다 기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을 본인의 입으로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당시에는 자극적인 말을 내뱉어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을 기계로 표현을 하다니.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이제 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일을 받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영악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실질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이 거장이 되어 가는데요. 다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고 제가 그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했던 굉장한 업적을 한 4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필로티입니다. 잘 아시죠? 필로티 구조. 보통 우리가 빌라를 지을 땐 거의 요즘에 다 필로티로 하죠. 이게 뭐냐면 기둥으로서 1층을 떠 받쳐서 예전에는 지면에 닿아있던 그 건축물을 들어 올리는 거죠. 예, 들어 올림으로써 그 아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이 건물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필로티 구조 자체가 이제 꼬르비제가 만들어낸 구조인 거죠. 예, 그렇게 필로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듈러입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제 건축물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부재 치수들은 모듈화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명문화시키진 못했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홀수로 30단위, 300mm 단위로 보통은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꼬르비지에는 인체 치수를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본인만의 모듈러를 만듭니다. 그것은 이전의 미터법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단순한 황금 분할에 대한 모듈러가 아니라 인체 치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황금 분할적인 모듈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의 주택, 그가 만들었던 주택, 예를 들면 뭐 빌라 사보아나 라로시 주택 같은 데 가보면 좀 특이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구조의 폭이라든가 복도의 폭이라든가 천장의 높이라든가 그런 약간 특이한 스케일을 몸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그 특유의 모듈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우리나라가 환장하는 그 아파트가 바로 르 꼬르비제가 만든 겁니다. 예, 굉장하죠. 그러니 그를 떼고서는 현대건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는 이 아파트 단순 거주가 아니라 그 안에 편의생활, 각종 편의시설, 뭐 슈퍼마켓이랄까, 뭐 어떤 헬스장이랄까, 어떤 휴게실이랄까, 이런 게 모두 포함된 그런 종류의 아파트, 지금으로 따지면 주상복합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아파트를 창안해냅니다. 이제 유명한 게 마르세유에, 뭐 피르미니,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그 위니테 다비타숑이라는 이름의 집합 거주지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유나이티드 헤비테이션, 그러니까 종합 거주지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가 얘기했던 현대 건축의 5원칙이 다 적용이 돼 있는 그런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도미노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굉장하냐면 그의 5가지 현대 건축의 5가지 원칙을 모두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 현대 건축 5원칙은 이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따로 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특유의 구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평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면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로티 구조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대단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단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장점만 얘기하는 것도 너무 편파적일 것 같아서 단점을 굳이 찾아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언론 플레이. 그는 언론 플레이 굉장히 능했어요. 예. 뭐 자기 할 말을 직접 잡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영악했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한 게 또 그냥 자극을 위해서 말하는 거냐, 잡지를 통해서 말한 게 자극을 위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말하는 거를 그 당시 너무도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언론 플레이 했다는 거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비판할 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너무 무미건조한 건축을 했다. 그가 포커싱 한 거는 일종의 가성비죠. 최고의 효율을 가지는 건축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장식을 버리고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예. 우리가 가구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구를 최소화하고 붙박이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무미건조한 감성이 좀 없는 그런 건축을 지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점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 프랑스는 이제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나라 6.25를 겪은 것처럼 이제 초토화가 됐죠. 황폐화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뭔가 국가 재건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꼬르비지에 같이 이제 아파트랄까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건축을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지만 그와 비교해가지고 꼬르비제는 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미국은 본토를 침략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인 그런 낙수장이랄까 이런 건물들이 가능했던 거고 프랑스, 유럽 쪽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6.25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판자촌에 몰려 살고 이제 거주가 없고 하니까 아파트가 발전해서 지금도 아파트를 찾는 것, 아파트를 우선시하는 것, 이 개념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제 그의 후반기에는 아주 명작이죠. 롱샹 성당 같이 감성 충만한, 이거보다 더 감성적인 그런 건물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런 감성 충만한 건축을 지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간의 형태는 이미 르꼬르비제가 한 번씩 다 해본 결과이다 라는 이런 굉장한 말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는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건축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은 이래요. 프랑스 남부에 보면 해안가, 작은 해안가 칸마르탱이라는 해안가에서 그 본인만의 아주 최소형, 그냥 미니멀리즘의 정수이죠. 그런 오두막집을 짓고 뭐 낮에는 수영하고 뭐 저녁에는 뭐 집필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이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끝도 어떻게 보면 좀 거장다운 마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좀 두서없이 이제 꼬르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건축을 말씀드릴 때면은 꼬르비제는 아마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를 빼고는 현대 건축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간간히 조금 더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